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푸틴이 한국에 대한 보복에 나섰다. 러시아 정부는 7일 자국과 자국 기업, 러시아인 등의 비우호적 행동을 한국가와 지역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목록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호주, 일본, 27개 유럽연합 EU 회원국,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대만, 우크라이나 등도 포함됐습니다. 비우호 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들에는 외교적 제한을 포함한 각종 제재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장 먼저 비우호 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의 돈을 갚을 때 달러가 아닌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 상환하겠다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뿐만 아니라 이번에 제재에 나선 서방 국가들 전부를 상대로 싸우고 있기에 사상 초유의 제재를 당하는 러시아가 오히려 전 세계를 제재하려 한다는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미국 블룸버그는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단 10일 만에 북한과 이란을 제치고 세계 1위 제재국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 러시아와 거래하는 국내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루블화는 연초 대비 90%가 떨어진 상황이라서 거의 휴지 조각이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가치가 폭락한 루블화로 기존의 채무를 이행하려 하는 것은 사실상 채무불이행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의 조치로 인해서 한국의 기업들이 피해를 입겠지만 오히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한국이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세 가지가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자국에서 발사되는 로켓의 태극기 등 우주 협력을 상징하는 6개국 국기를 지웠습니다. 올해 러시아 로켓으로 발사할 예정이었던 차세대 중 형이성 2호와 아리랑 6호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글로벌 우주인터넷 기업 원웹의 우주인터넷용 위성 367I 발사를 취소하면서 한국을 포함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인도 국기를 지웠는데, 원웹은 하나시스템이 3억 달러 3,450억 원의 지분을 투자한 기업입니다. 원웹은 오는 8월까지 총 6,487I의 위성을 올려 전 세계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러시아가 자국 발사를 거부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원웹은 앞으로 6번의 발사를 추가로 수행해야 하는데, 일본, 인도, 미국 등에서 러시아를 대체할 발사기지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선 대규모 발사 계약은 보통 2년 전 체결되기 때문에 연내 위성 발사가 재개되긴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간이 걸리겠지만 러시아가 아니라도 위성은 발사될 것이란 것입니다. 원웹은 시점이 늦어져도 하나시스템의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과 시너지를 내기에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나시스템은 원웹과 위성 본체 탑재체 저궤도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의 연계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러시아와 우주개발 협력을 오랫동안 해왔고 러시아 로켓을 통해 위성을 발사했기 때문에 현재 계획된 위성 발사 사업이 지체될 것이라며 이를 한국이 독자적인 우주개발 국가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빠진 자리에 그동안 열심히 위성 개발을 해왔던 한국 기업들이 빈자리를 채운다는 것입니다. 이번 침공 사태로 우주 인프라 확대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하나시스템, 세트레가이 등 위성 서비스 사업을 하는 국내 업체들이 장기적으론 수혜를 입을 것이란 분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지상 통신망이 망가질 경우 인공위성을 통한 우주 통신망이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인터넷이 끊기자 스타링크의 위성 서비스를 요청했고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보내줘서 우크라이나는 전시 상황에서도 외부 세계와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우주인터넷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주인터넷 시장에 일찍 뛰어든 우리 업체들이 유리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예상외로 우크라 전쟁에서 고전하면서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국들은 이번에 러시아가 실제로 전면전을 벌이는 것을 보고 방위력 증강에 나서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중동에서 열리는 무기 전시회에 온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중동 최대 무기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UAE가 계약한 한국의 천국-2가 핵심 전시 품목으로 전시되어 있는데 국내 방산 기업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천국-2 수출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 무기 수입 1위 국가인 사우디와 수출 계약이 성사되면 수출 금액은 UAE보다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 미사일 공격으로 미사일 방어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천궁이는 그 어느 때보다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는 러시아의 고성능 지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 S-400을 구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미국의 압박이 들어오자 재논의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이번에 러시아가 수출 금융 제재를 받게 되면서 천국-2가 갑자기 급부상했다고 했습니다. 천국-2는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면서 경쟁력에서는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천국-2 이외에도 한화디펜스가 개발 중인 고성능 복합 대공화기, 중동형 K-2 전차는 사막 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전차로 현대로템은 이번에 중동 국가들을 겨냥한 새로운 K-2 전차를 내놓아 주목받았습니다. 50도를 웃도는 중동의 폭염 속에서도 운용할 수 있도록 엔진과 조종석 내부의 냉각 성능을 높였을 뿐 아니라 전차 바퀴를 둘러싸는 부품인 궤도에는 특수 고문 재질을 적용해 고온의 환경에서도 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원격 주행과 병사를 따라 기동하는 종속 주행, 지정한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자율주행 등의 기능도 탑재됐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전차가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고전하는 모습을 보았기에 중동의 기후에 맞춤형으로 나타난 한국의 전차는 중동 국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미군이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한 휴대공 지대공 스팅어 미사일로 러시아군 항공기 44대와 헬기 48대를 격추시켰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도 주었는데 이를 통해서 러시아 전차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차 211대, 군사차량 355대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는데 스팅어 미사일과 제블린은 군사력 2위의 러시아와 싸워 우크라이나가 버티게 해준 핵심 무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기들이 실제 전쟁에서 놀라운 위력을 발휘하자 한국의 신궁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신궁은 제블린과 스팅어의 장점을 가지고 오면서도 더 가볍고 명중률은 더 높게 만들었는데 가격도 약 1억 8천만 원으로 동급 대비 가장 저렴한 편입니다. 신궁은 단순히 목표를 폭발시키지만 않고 목표물인 비행체의 반경 1.5m 근접할 때 자동 폭발해 비행체를 타격하는데 여기서 유도탄 탄두에서 터져나가는 720여 개의 파편은 항공기의 엔진까지도 관통할 정도로 상당한 위력을 발휘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스팅어와 러시아 이글라 같은 무기가 목표물을 직접 맞힐 때만 폭발하는 것과 비교하면 신궁이 훨씬 높은 공격의 효율성, 명중률 그리고 정확도를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이 신궁은 앞으로 중동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출에 있어서도 크게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이번에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겠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조선해양은 2달 만에 올해 수주 목표 35%를 달성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불안정한 국제정세에서도 수주 러시가 이어진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LNG 선박 발주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에 대한 러시아 의존도가 높았던 유럽연합 EU의 러시아의 대체국을 찾으면서 LNG선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것입니다. 지금 분위기라면 올해 한국 조선사들은 지난해 51%가 넘는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 세계의 경제와 안보에 불안을 주고 있지만 한국은 그 안에서도 피해를 줄이고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한 네티즌은 러시아가 한국을 비우호 국가로 지정했다고 하니까 무서워하기는커녕 3개월 후 러시아에서 이런 전단지가 나올 거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반떼 지겨웠는데 이 기회에 T-80 하나 뽑아야겠다. 히읗 2021년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해 모든 배들의 동행을 막으면서 전 세계를 물류 공포에 휩싸이게 만들었던 초거대 컨테이너선 에버기브노를 기억하시나요? 지난 2021년 3월 23일 컨테이너 선박 에버기브노는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돼 운하의 통행은 6일간 완전히 차단됐고 이집트는 운하가 막히면서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었다며 에버기브노의 선사인 에버그린에 1조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일으켰던 문제의 선박은 일본 선사 쇼에이 기센이 건조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일본 조선업의 명성에 치명타를 안겼는데요. 치명타를 입은 것은 대만 선사 에버그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에즈 운하 좌초 사고가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중국의 고속도로에서 육지 길막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에버그린은 국제적인 길막, 민폐의 대명사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사고는 중국 난징의 한 고속도로에서 녹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EVERGREN 에버그린이라고 적힌 컨테이너 차량이 충돌 사고를 낸 게 시작이었습니다. 이 컨테이너 차량은 방향을 잃어버린 채 4개 차로를 가로지른 상태로 멈춰섰고 사고 지점 뒤로는 수십 대의 차량이 그대로 멈춘 상태로 기다리며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사고 차량은 해운사 에버그린의 하청을 받은 운송업체의 트럭이었는데요. 그리 특이하지 않은 교통사고였지만 수에즈 운하길막 사건의 임팩트가 워낙 컸기 때문에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화면이 중국 웨이보에 확산됐는데요. 에버그린이란 브랜드의 트럭은 다른 국가들의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공유되는 등 또다시 화제가 되며 길막의 대명사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비슷한 시기 에버그린은 자사의 컨테이너선이 대만에서도 사고에 엮이는 바람에 최악의 한 주를 보내게 됐는데요. 대만 언론에 따르면 수에즈 운하를 마비시킨 에버기본호와 동급인 에버젠터로가 타이베이 항구에 정박하는 과정에서 부두의 기중기와 부딪혔고 사고 여파로 컨테이너선의 굴뚝이 심한 손상을 입고 말았던 것입니다. 항구를 관할하는 대만 항로공사 TIPC 지룽지사 측은 전날 컨테이너를 싣는 작업을 완료한 기중기와 선박이 동시에 움직여 사고가 났다고 사고 경위를 밝혔습니다. 사실 중국 고속도로를 막은 것은 트럭 운전사의 잘못이지 에버그린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에버그린 하면 길막이라는 고정관념이 생길 정도로 수에즈 운하 사고가 에버그린의 이미지에 미친 악영향은 컸습니다. 하지만 에버그린사가 잘못한 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일본 조선사의 선박을 구입했다는 것인데요.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최근까지도 그 대가를 치르고 있으니 말입니다. 2023년 2월 세계 최대 규모의 선사인 덴마크어 피 몰러 마이너스 머스크는 에버기본의 소유주를 고소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사건의 피해 보상은 현재 진영인 것입니다. 머스크는 덴마크 해양상업고등법원에 2021년 수에즈 운하를 6일간 마비시킨 에버기본의 소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에버기본이 수에즈 운하를 마비시켜서 유럽과 아시아 간 주요 무역은 완전히 차단됐고 당시 머스크의 컨테이너선 50척도 움직이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사고 당시 수백 척의 배들이 에버기본 뒤에 줄을 지어 후진했고 일부 배들은 희망봉 주변으로 우회해야만 했습니다. 이쯤 되면 에버그린사 입장에서는 일본 배 한 척 잘못 쐈다가 영원히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실제로 대만 선사 에버그린은 좌초당한 대형 컨테이너선의 군안에 어려움을 겪자 공동의 손지혜율 선언했습니다. 너무 억울한 나머지 일본 조선소에 손해를 공동으로 부담하자는 선언을 한 겁니다. 공동해소는 해난 사고를 당한 선박과 화물이 공동으로 피해 금액을 분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후에도 에버그린의 시련은 끝나지 않고 있는데요. 1년 전 에버그린의 12,000T 유급 컨테이너선 에버포워드는 미국 동부지역 불티모어항 시거트 머린 터미널을 출발한 뒤 같은 날 저녁 체서피크만 해상에서 좌초했습니다. 사고가 난 해역의 수심은 8m에 불과했는데요. 이 정도 수심에서 어떠한 이유로 좌초됐는지 의문입니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이번 사고로 선체 손상이나 선원과 화물 피해는 없다고 확인했고 기를 유출이나 해양 오염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박 인양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에버그린은 미국 해양군안 회사 돈 존 스미트를 기용했고 해양군안 회사는 배 주변을 준설한 뒤 밀물 시간을 기다려 이틀간 배를 진흙바닥에서 건져내려고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다음 만조 시기까지 기다려야 했고 세 번째 시도 끝에 좌초된 지 한 달 만에야 겨우겨우 구조됐는데요. 세 번째 시도에서는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 선박에 실려있던 5여여 개의 컨테이너 중 500개를 내리고 주변 해저를 13.1m까지 준설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계속 문제를 일으키자 대만 선사 에버그린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1년 전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된 에버기본호처럼 에버포워드에 대해서도 공동의 손지혜율 선언했습니다. 앞서 에버그린은 자사의 배가 수에즈 운하 차단으로 막대한 물류 피해가 발생하자 선주사인 일본 쇼에이 기센에게 공동의 손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조선사에 질려버린 대만 해운사 에버그린은 이제 일본을 완전히 손절하고 한국의 초대형 일감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기존의 상당수의 발주 물량을 일본에 맡겼던 에버그린은 이제 대부분의 물량을 한국에 넘기며 일본과 중국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세계 6위 컨테이너선 사대만 에버그린으로부터 일감을 대거 따냈습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에버그린으로부터 16,000T 유급 컨테이너선 24척의 건조 일감 대부분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액으로 보자면 4조 원 규모로 단일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아시아 지역 선주사로부터 16,000T 유급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선가는 척당 1억 7,500만 달러, 한화로 약 2,300억 원 수준으로 4조 원 규모입니다. 신조선은 메탄올 이중 연료 추진 컨테이너선으로 2026년과 2027년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목할 점은 대만 에버그린이 기존에는 일본에게 대부분의 물량을 맡겼었고 저렴하게 주문할 선박은 중국에게 맡겼었는데 이제는 가장 우선순위로 한국에 맡긴다는 점입니다. 에버그린은 올 초 16,000T 유급 이중연료 컨테이너선 입찰을 시작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을 비롯해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에 입찰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일본 니혼조선소와 대만국제조선공사 CSBC, 중국 다렌조선 DSIC, 강남조선소, 후동중화조선, 양쯔장조선도 참여했습니다. 이후 삼성중공업과 일본 니혼조선소가 최종 후보로 압축됐습니다. 어쨌든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니 중국이 아무리 단가를 낮춰도 중국에는 물량을 절대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입니다. 결국 최대 물량을 삼성중공업이 따내면서 주인공이 됐는데요. 이번 수주 덕분에 중국과 일본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삼성중공업 대거 수주 배경에는 과거 에버그린으로부터의 수주 이력이 바탕이 됐습니다. 수에즈 운하 사태 이후로 일본 조선소의 발주 물량을 점점 줄이던 에버그린은 지난 2019년에 삼성중공업에 23,000T 유급 컨테이너선 6척을 발주했습니다. 당시 척당 1,831억 원 수준으로 총 수주가는 1조 1,000억 원에 달하며 크게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어 2021년에는 동사로부터 15,000T 유급 컨테이너선 20척 건조 주문을 받으며 본격적으로 한국의 독주 체제에 쐐기를 찍었습니다. 대만 에버그린도 모든 물량을 삼성에 맡기고 싶었지만 이번에 발주한 물량이 단일 조선소가 수주하기에는 너무 많은 물량이라 어쩔 수 없이 일부 물량을 일본의 니혼 시베드에게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또다시 무슨 문제가 생길까봐 크게 걱정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이제 이번에 발주 물량의 대부분을 한국의 삼성중공업이 가져오면서 향후 추가 수주도 기대됩니다. 에버그린과 양밍해운이 1,500-3,000T 유급 메탄올 이중 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최대 20척 발주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최근 미국도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의 선박 건조를 주문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만큼 한국의 선박 건조 기술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미국 내에서 한국 조선 산업기술력에 대한 평가는 매우 좋습니다. 실제로 미 해군의 선박을 담당하는 총사령관이 몇 달 전 한국을 방문해 조선소들을 둘러보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국내 조선업계가 전 세계의 기술력을 뽐내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 삼성중공업이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을 대거 수주하며 고부가 가치 친환경 수주 선박에서도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은 전 세계 주요 선사들이 주목하는 대체 연료 선박입니다. 19일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지금껏 발주된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은 총 109척으로 이 가운데 국내 조선사들이 수주한 선박은 절반을 넘는 61척 56%에 이릅니다. 가장 많은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을 수주한 곳은 43척의 수주 성과를 올린 HD한국조선해양입니다. 세계 최대 해운사인 머스크가 HD한국조선해양의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을 대거 발주한 덕분입니다. 머스크는 2021년 6월 현대미포조선에 발주한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을 최근 인도받았습니다. 나머지 선박도 2025년 하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성중공업이 대만 에버그린과 16,000T 유급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16척을 따내는 초대형 계약으로 한국 조선사의 독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수주 계약 체결로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에서 국내 조선사들은 중국을 앞질렀습니다. 현재 중국 조선사들이 수주한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은 48척입니다. 당초 대만 선사 에버그린은 중국 조선소도 후보군에 올렸지만 정치경제적 이유 등으로 한국과 대부분의 물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조선업계의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이 주목받는 이유는 국제회사 기구 IMO의
해양환경보호위원회 MIPC에서 기존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대비 2008년의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대형 해운사를 중심으로 친환경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선박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메탄올입니다. 현재 친환경 선박 현황을 보면 LNG가 가장 많지만 그린 메탄올의 경우 LNG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어 미래 선박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린 메탄올은 신재생 에너지원 풍력 태양광 발전 등을 통해 수전의 청정 수소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육해상 여러 산업군의 배출가스로부터 포집된 이산화탄소와 합성해 만듭니다. 배출한 탄소를 그대로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탄소제로 실현이 가능합니다. 머스크도 기존 산업용 메탄올이 아니라 그린 메탄올을 선박 연료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린 메탄올은 황산화물 100%, 질소산화물 80% 등 탄소 저감 효과가 최대 95%에 달하는 친환경 선박 연료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메탄올은 LNG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고 바다에 유출되더라도 물에 빠르게 녹아 해양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며 국제사회의 강화된 해상 환경 규제로 글로벌 선사를 사이에서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수요가 높은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세계 조선업 역시 초격차 기술력의 전장이 되고 있습니다. 수주 실적에서는 한국이 여전히 세계 1위지만 중국의 맹추격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기술력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우위를 보였지만 중국이 많이 따라왔고 더욱이 미국, 독일 등 전통의 강자들도 디지털로 재무장에 다시 패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친환경 LNG선, 미래형 선박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대형 컨테이너선이 한번 좌초되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 피해 규모를 따져보면 차라리 만들 때부터 제값을 주고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치열한 경쟁에서 중국, 일본이 건조한 선박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면 최고 수준의 품질을 원하는 업체들은 결국 한국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독주하고 있던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 시장에 중국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런 도전 뒤에는 프랑스와 일본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는 현재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는 멤브레인 방식의 화물창 원천 기술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은 한국에게 빼앗긴 조선업을 되찾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판매를 전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례적으로 프랑스는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는 기술을 중국에 판매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기업들은 LNG 운반선을 한 척 만들 때마다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프랑스 기업에 줘야만 했고 프랑스는 많아서 돈을 손쉽게 버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이 연일 신기술 개발에 나서면서 프랑스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자 중국과 손을 잡고 한국 조선업을 견제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처럼 역대급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한국 조선업에 또 다른 암초가 등장한 상황입니다. 멤브레인 방식의 LNG 화물창 원천 기술을 보유한 프랑스의 GTT가 중국 조선해운업계 주요 대기업 집단의 멤브레인 화물참 라이선스 면허를 한 달 간격으로 2차례나 발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한국 조선업계가 주도하던 LNG 운반선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 수 있게 됐습니다. 1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GTT는 전날 중국 자오샹 G그룹 산하 CMHI 장수 조선소와 LNG 선박 건조를 위한 기술 지원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CMHI 장수는 L&T의 A-바크스 화물창 시스템을 사용하는 45,000 입방미터급 LNG 운반선 건조 경험이 있으며 이번 계약으로 GTT의 멤브레인 기술 기반의 대형 LNG 운반선도 건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멤브레인막 방식은 LNG 화물창을 선체 모양과 같게 만드는 기술로 과거 안정성 때문에 선호됐던 구모양의 모스 타입 방식의 화물창에 비해 많은 양의 LNG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스 타입 화물창에 비해 바다의 물결을 따라 출렁이며 탱크를 때리는 수만 톤티의 초저온 액체 화물이 만들어내는 충격을 견뎌야 해서 더 어려운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GTT로부터 멤브레인 화물창 라이언스를 받아낸 CMHI 장수는 유럽의 한 선주와 최대 4척의 LNG 운반선 건조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TT는 LNG 운반선 시황이 좋아진 지난해부터 중국 내 대형 조선소들에게 적극적으로 멤브레인형 LNG 운반선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8일에는 중국 최대 조선소인 양쯔장 조선과 LNG 화물창 건조를 위한
기술 지원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GTT는 후동중화조선, 다렌조선, 장난조선을 거느린 중국 국영 중국선박공업그룹 CSG, 난퉁중원가와 사키 선박공정을 보유한 중국 원양문수 COSCO 그룹 등 주요 국영그룹과도 기술 지원 및 라이선스 계약을 맺혔습니다. 양쯔장 조선과 난둥 선박공정은 중국과 일본이 현재 조선업을 장악하고 있는 한국을 견제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협력 관계를 이어가는 회사들입니다. 먼저 양쯔장 조선은 2019년 5월 일본 미쓰이물산, 미쓰이&S와 함께 합작 조선소 장수양쯔미쓰이 조선을 설립했습니다. 양쯔장 조선의 가격 경쟁력과 미쓰이의 품질 관리 판매 능력으로 시너지를 낸다는 구상을 내세웠습니다. 장수양쯔미쓰이 조선은 중형 벌크선 시장 중심으로 활약 중인데 이 회사는 LNG 운반선을 포함한 고부가 가치 친환경 선박 외에 각종 상선도 향후 건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과 중국 최대이자 글로벌 4위 해운사 COSCO의 합작사 난둥 선박공정은 이미 지난 2005년에 LNG 운반선 제조 핵심 기술인 노 96타임 멤브레인 탱크 제작 라이센스를 프랑스 GTT사로부터 얻었습니다. 난둥 선박공정은 적재량을 명기하지 않은 LNG 운반선 이미지를 자사제품 소개 사이트에 올려놓고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와사키 중공업과 COSCO는 1995년 출범한 난둥 선박공정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2007년 달에 내 추가 합작 조선소를 만들어 운영 중입니다. 오지 산업에서 화웨이를 퇴출시킨 것을 시작으로 미국은 중국의 첨단 기술 판매를 하나씩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반도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이후에는 또 다른 기술의 판매를 막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은 에너지 부족 사태를 겪고 있고 그 해법으로 미국이나 카타르 등에서 LNG 수입을 늘리겠다고 선언한 상황입니다. LNG 선박 확보가 국가 방위의 핵심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미국이 향후 중국산 LNG 선박에 대한 견제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러시아에서 LNG를 수입해 유럽에 되파는 등 막대한 이득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의 LNG 운반선의 핵심 기술을 허가해준 상황인 것입니다. 현재 중국 조선소들은 수익성이 좋은 LNG 해상 공급망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수요가 급증하고 공급은 부족한 LNG 운반선과 부유식 LNG 터미널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키우고 있는데 모두 한국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오샹쥐그룹 관계자는 GTT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형 LNG 운반선, 부유식 저장 제기와 설비 FSRU, 부유식 액화 설비 FLNG 등에 대한 건조 경험을 쌓겠다며 GTT와 그룹 내 다른 조선소와의 협력도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그간 한국 대형 조선사는 LNG 운반선 및 부유식 터미널 시장을 독식해왔으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GTT가 중국 조선사에 적극적으로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배경에는 독자 화물창 기술 개발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 조선업계에 대한 견제 섬격이 있습니다. GTT의 멤브레인 화물창 기술을 바탕으로 한 LNG선을 만들 수 있는 조선사가 늘어날 경우에 GTT가 한국 조선사들과의 협상에서 우위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4년간 화물창 기술 로열티로 한국 기업들이 프랑스에 지급한 금액은 약 3조 9,40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GTT 입장에서 한국은 그야말로 가만히만 있어도 돈이 떨어지는 황금말을 낳는 거위나 마찬가지인데 한국은 계속해서 GTT의 기술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2000년대 초반까지 육상 LNG 저장 탱크 관련 기술을 속속 국산화한 뒤 이를 바탕으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조선사들과 함께 선박용 LNG 화물창 KC-1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로 만들어진 선박은 화물창 내 초저온 상태의 LNG로 선체 온도가 정상 기준보다 낮아지는 콜드스팟 현상이 나타나면서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콜드스팟은 선체 강도를 약화시켜 자칫 침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GTT가 굳이 한국을 견제해야만 하나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비슷한 기술은 이미 한국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대형 액화수소 운반선 개발을 위한 독자 액화수소 화물창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영국 선급 로이드로이드로부터 조선업계 최초로 멤브레인형 액화수소 저장 탱크 16만 입방미터 액화수소 운반선 개념 설계에 대한 기본 인증 AIP를 획득한 상황입니다.
선급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안정성, 정합성 등을 체크하는 업체로 삼성중공업이 개발한 신기술은 이미 안정성 측면에서 검증을 마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업계에서 가장 먼저 멤브레인형 액화수소 화물창을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해 앞으로 수소 운반선 대형화 개발 경쟁에서 주도권을 거머쥘 계획입니다. 특히 액화수소 화물창 독자 기술 선점은 LNG 운반선과 다르게 해외 업체 기술 의존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삼성중공업은 전 세계의 4척뿐인 해상 플랜트, 해상 부유식 액화 설비 FLNG를 연달아 건조하면서 LNG 관련 기술도 충분히 확보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FLNG는 해상에서 천연가스를 채굴, 정제하고 이를 액화천연가스 LNG로 만들어 저장 및 하역하는 해상 설비입니다. 과거 해상가스전 개발은 해저에서 천연가스를 뽑아 올려 파이프라인으로 육상에 이동해 정제 및 액화한 뒤 저장 탱크에 보관하다가 LNG 운반선으로 운송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반면 FLNG는 천연가스의 정제, 생산, 액화, 저장, 하역 등 모든 과정을 해상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FLNG는 따라서 해저에 별도의 파이프라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평균 2조 원에 달하는 육상 액화 저장 설비도 필요 없습니다. 이 같은 장점 덕에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심해 가스전 개발에는 FLNG가 필수 설비로 손꼽힙니다. 삼성중공업은 FLNG의 가능성을 내다보고 2006년 9월부터 4년여간 약 100억 원을 투자해 기술 확보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FLNG에 도입된 기술이 LNG 운반선에 사용되는 기술과 매우 유사합니다. FLNG는 바다 위에 떠있는 설비인 만큼 가혹한 해상 상태에서도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삼성중공업은 대덕 선박해양연구센터의 시험 수조에서 모형선 테스트를 통해서 해상 거동 억제 FLNG 선형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FLNG에는 LNG를 해상에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화물창이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LNG의 출렁임에 의한 화물창 내부 손상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과 LNG를 섭씨 영하 163도의 극저온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자체 개발했습니다. 대형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 생산 기술도 확보했고 물결치는 바다 위에서 LNG를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한 선박 간 계류와 LNG 이송 기술도 개발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기술 개선이 이루어지면 GTT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한국 기술만으로 LNG 운반선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글로벌 선사들 사이에서 GTT가 아닌 한국형 화물창을 사용하면 선박 인수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어 한국이 GTT의 영향력을 벗어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 독립은 머지않은 시점에 이루어질 전망이며 한국이 조선업을 모두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프랑스와 일본, 중국이 손을 잡고 한국을 견제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국산화를 방해했던 일본 소재 기업이 엄청난 최후를 맞고 있어 화제입니다. 특히 최근 가격까지 대폭 낮추며 한국 업체에게 제발 사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모습에 일본인들마저 부끄러움을 느껴 치를 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을 우습게 보던 일본 소재 기업의 최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2019년 한국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반발해 수출 규제를 가해온 바 있습니다. 이때 일본이 공격하려 했던 부분은 반도체뿐 아니라 한국이 키우려 했던 배터리 산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사히카세이란 일본 회사가 전기차 배터리 소재 및 의료 분야에 3년간 8천억엔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수출 규제가 진행됐다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후 1,100여 개 품목을 통제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한국은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국산화를 추진했고 일본 기업들은 난리가 난 바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 중소기업에게 특허침해 소송을 걸며 방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출 규제 이후 처음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해온 곳도 일본 아사히카세이였습니다. 아사히카세이는 1931년 일본에서 설립된 화학회사로 종업원 2만 5천 명의 매출이 2조 엔이 넘는 기업입니다. 일본 도레이와 함께 분리막 시장을 이끌며 점유율 18%로 세계 1위를 하기도 했었죠. 이 회사는 2012년 한국에서 발표된 299개 전범기업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는데 조선인에 대한 강제동원 등 한국 침탈에 앞장선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전범 기업 299개 중 한국에 진출한 기업은 34개 정도입니다. 히타치, 도시바, 미쓰이 화학, 미쓰비시 등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회사가 상당하죠. 그런데 그 자리에 아사히카세이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도 한국의 동서석 유화학이란 자회사로 두고 적잖은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한 해 1,800억 원의 순이익 중 상당 부분을 일본 모회사로 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유니클로나 도요타가 한국의 빨대를 꼽고 수익을 챙겨가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배터리 분리막에서 세계 1위였던 아사히 카세이는 한국의 국산화를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수출 규제 직후 한국 대기업들이 국내 업체에게 소싱을 확대하자 아사히 카세이는 국내 중소기업 중 하나인 W스코프에게 특허 소송을 건 바 있습니다. W스코프는 2005년부터 배터리 분리막 사업에 뛰어들었던 회사입니다. 10년 만에 세계 점유율 6위를 기록했는데 일본의 수출 규제 후 국내 배터리 3사도 해당 기업의 분리막으로 시선을 돌린 바 있습니다. 특히 삼성 SDI가 이 업체에게 주문을 확대하자 아사히 카세이가 즉각 움직였죠. 국내 최대 로펌을 고용해 특허 소송에 나섰던 것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핵심 기술에 대해 2중, 3중의 특허를 걸어놓기로 유명한데 주요 부분은 거의 공개하지 않으면서 권리 범위를 매우 넓게 설정하는 꼼수를 써온 바 있습니다. 아사히 카세이가 가장 많은 분리막 특허를 가지고 있어 거미줄에 걸릴 가능성이 상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출 규제 이후 오히려 아사히 카세이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글로벌 시장에서 분리막 점유율 1위를 기록했으나 2020년 이후 또 다른 한국 업체의 급성장에 2위로 밀려난 것입니다. 한국 SKIE 테크놀로지 SKIET가 치고 나온 것인데 26% 점유율로 1위를 해버렸죠. 반면 아사히 카세이는 23%로 2위, 일본 도레이 23%가 3위를 했습니다. SKIET는 2019년 4월 물적 분할을 통해 출범한 SK이노베이션 SK온의 소재 부문 자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일본의 수출 규제 직후 분리막 설비를 추가로 도입해 시험 가동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100% 국내 기술로 첨단 장비를 추가해 효율을 40% 높였던 것입니다. 당시 일본 장비회사 직원들이 현장에 일부 파견되어 있었는데 SKIET는 이들이 설비를 보지 못하게 초대형 가림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팀장은 예전에는 우리가 일본 공장을 방문하면 그들이 최신 설비를 가리기에 바빴는데 이제는 세계 유일의 최신 장비를 일본 직원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 가림막을 설치해야 할 정도가 됐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도레이와 아사히 카세이는 한때 슈퍼밥으로 통한 바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일본 업체들이 쓰고 남은 분리막을 쓸 수밖에 없었고 가격 또한 제곱미터당 4,000원을 받으며 한국의 바가지를 씌워왔습니다. 하지만 SK가 더 좋은 품질의 분리막을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하기 시작하자 상황은 역전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은 배터리의 4대 핵심 소재입니다. 이중 분리막의 수익성이 가장 높은데 영업이익률이 30%에 달하죠. 배터리의 피와 살이 음극재와 양극재라면 분리막은 혈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분리막 구멍으로 리튬이온이 전해액을 타고 넘나드는 방식입니다. 얼마나 얇고 균일하게 많은 구멍이 있느냐가 분리막의 품질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분리막은 일본 기업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분리막을 사러 일본을 방문하면 당신들이 배터리를 아느냐는 면박을 주곤 했죠. SK가 분리막 시장에 뛰어든 것도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4년 국내 최초로 리튬이온 전지, 습식 분리막 개발에 성공했고 2005년 충북 공장 가동에 돌입하며 분리막 생산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 업체들이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해왔습니다. 축처연신 공법을 분리막 제조 공정에 도입한 것인데 이는 스카치 테이프 등을 만들 때 쓰는 공정과 유사합니다. 당시 일본 기업은 공중에서 분리막을 사방으로 당겨 기공을 만들어 왔는데 이는 분리막 표면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신 이 공법은 정해진 비율로만 분리막을 잡아당길 수 있어 구매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축처연신은 롤러를 통해 분리막을 좌우로 한 번 상하로 한 번 늘리는 공정입니다. 처음에는 분리막 표면이 마모되고 오염되는 현상이 있었지만 실시간으로 표면을 청소하는 공정을 도입해 이것도 극복해냈죠. 고객 요구에 맞춰 분리막 두께와 물성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업 초창기 SKIET가 SKC에 분리막을 소량 납품하기 시작하자 아사히 카세이는 SKC에 공급하던 물량을 전량 끊어버리는 횡포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2000년대 말 일본 분리막을 사용한 전자기기에서 잇따라 배터리 폭발 사고가 이어졌고 이는 SK에게는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노키아가 SK 분리막을 채택하자 시장에서의 위상은 급상승했습니다.
국내와 중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소니, 파나소닉, 산요 등이 이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차 시장이 준비되면서 분리막에 요구되는 특성도 더 많아졌습니다. 2010년 세라믹 코팅 기술 CCS이 개발됐고 이는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줬죠. 세라믹으로 코팅을 하게 되면 배터리 온도가 높아지더라도 변형이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리막이 손상돼 양극과 음극이 직접 닿게 되면 과전류가 흐르면서 배터리가 폭발합니다. 이를 막고자 분리막을 두껍고 튼튼하게 하면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SK가 세라믹 코팅 기술을 적용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분리막을 생산한 것입니다. SK 분리막을 적용한 배터리에서 화재 사고가 났다는 기사는 거의 없죠. 반면 도레이와 아사히 카세이 분리막을 썼던 업체에서는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SK 분리막은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SKIET의 실적 전망치를 보면 2019년 800억 원대에서 매년 상승해 내년에는 3,200억 원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아사히 카세이의 손익은 2019년 대비 30% 이상 급감한 상황이죠. 더 이상 버틸 수 없던 아사히 카세이는 최근 놀라운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기업에게 기존 대비 2030%나 가격을 할인해 줄 테니 한국 소재업체를 선택하지 말고 자신들의 섭식 분리막을 이용해 달라고 사정해 온 것입니다. 제곱미터당 1.3달러 수준으로 가격을 낮춰 판매하겠다는 것이었죠. 아사히 카세이는 자국 배터리 기업인 파나소닉에 분리막을 주로 공급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쟁사 대비 파나소닉의 성장률이 더디자 한국 업체로 눈을 돌렸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중국 외시장에서 파나소닉 등 일본 업체의 성장률은 다른 업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배터리 3사는 지난해 5만 100%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인 반면 파나소닉은 33%에 그친 것이죠. 게다가 SKIET의 분리막 판가는 0.9달러가 채 되지 않아 아사히 카세이의 가격 인하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이면 SK의 생산량은 아사히 카세이보다 2배 이상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폴란드 1공장 건설을 마쳤으며 2024년까지 총 2조 원을 투자해 4공장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2025년 시장 점유율을 43%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아사히 카세이 또한 지난해 300억엔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하고 중국 상해은첩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한국을 다시 따라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SK를 따라오지는 못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분리막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엄청난 사건이 발생해 관리 능력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2020년 10월 아사히 카세이 차량용 반도체 공장에서 대규모 화재가 난 바 있습니다. 그 후 일본 르네사스에 생산을 위탁해 위기를 넘기려 했는데 르네사스조차 해당 물량을 받은 직후 공장에서 화재가 나는 참사가 발생했죠. 결국 생산하기로 했던 물량은 만들지도 못하고 신뢰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게다가 클린룸 등의 손상이 심해 기존 공장의 복구까지 포기한 상태입니다. 지난 31일 다카이치 정조회장은 일본이 똑바로 안 하니 한국이 기어오르는 것이라는 막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분리막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살기 위해 꿈들대는 곳은 일본 기업일 뿐입니다. 이번 소식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